오늘 살펴볼 내용이 블라지우스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블라지우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 그 유명한 이 존경하는 프란들의 제자기도 합니다. 제자기도 하고요. 1908년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요 아마 7.4절 이 블라지우스 솔루션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얼마나 이제 천재적인 발상인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 수학적인 부분을 많이 생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 좌표계를 아주 특별한 좌표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속도는 이 캐피탈 U, 즉 파필드에서의 벨라시티를 이용해서 무차원화한 좌표를 사용했고요. 이게 이제 좌변에 있는 속도에 대한 좌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독립변수는 뭐냐면은 독립변수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에타라는 값으로 이 에타라는 값으로 독립변수를 삼았어요. 그리고 이 에타에 대한 펑션, 그 펑션이 이제 f라는 펑션인데요. f라는 펑션은 뭐냐면 f라는 펑션은 에타의 펑션이고, 그러니까 독립변수 에타가 들어있는 요 그리스 문자 에타가 들어있는 이 단일 변수로 이루어진 펑션이 f라는 펑션이고요. 그 f라는 펑션의 미분치 df d 에타가 뭘 의미하냐면은 무차원화된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f가 속도의 펑션이 아니에요. f 프라임이 속도를 나타내는 펑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타는 뭐냐면 결국 y예요. y. 이 무차원화된 y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y에다 뭘 곱했냐면은 요 값이에요. 요가 nu x분의 u의 루트를 취한 값을 y에 곱한 걸 에타라는 독립변수로 택하게 된 겁니다. 그 좌표를 이제 택한 거죠. 근데 이 우변에 있는 y 곱하기 루트 nu x 분의 u라는 값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냐면은 이 괄호 안, 그러니까 루트 안에 루트 밖에 전부 x를 곱합니다. x를 한번 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기 x를 묶은,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다는 거 아시죠?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의 1승이고 여기 분자의 루트 x가 있으니까 결국 분모의 루트 x가 있는 셈이죠. 요렇게 분모의 루트 x가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꿔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사실 답을 안다고 생각하면 x분의 델타가 나타냈던 게 뭐냐면 x분의 델타가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0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이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통해서 요걸 우리가 밝혀낼 건데요. x분의 델타가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0이라는 걸 밝혀낼 겁니다. 다시 이 청류경계청을 포물선으로 근사했을 때 x분의 델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5가 된다는 걸 우리가 구했어요. 근데 참값은 5.0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참값이 5.0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참값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블라지우스 솔루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류경계청의 이그젝 솔루션은 뭐냐면 블라지우스 방정식의 솔루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젝 솔루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청류경계청에 대한 이그젝 솔루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그젝 솔루션, 그러니까 속도 프로파일로부터 x분의 델타를 구하게 되면 마치 7.3절에서 속도 프로파일을
포물선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했을 때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5라는 걸 구했었잖아요. x분의 델타가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5라는 걸 구했듯이 여기서 속도 프로파일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게 결국 블라지우스 솔루션 블라지우스 이퀘이션인데요. 이 블라지우스 방정식의 솔루션에서부터 x분의 델타를 구하면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결국은 구해야 되는 값이긴 하지만 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즉 x분의 y 대신에 이제 x분의 델타를 사용하고 델타분의 y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요 델타분의 y와 나머지 값들 즉 델타분의 x 곱하기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이런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0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x분의 델타 곱하기 루트 레이놀즈 넘버를 하면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x분의 y를 x분의 델타와 델타분의 y로 디컴포지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 x분의 y의 첫 번째 텀, 즉 x분의 델타하고 여기 이게 루트 레이놀즈 넘버잖아요. 루트 레이놀즈 넘버를 곱하면 그게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에타입니다. 즉 y가 델타가 될 때 에타 값이 얼마냐면은 5가 될 거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솔루션을 이미 아니까 이미 아니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렇다는 걸 모르면은 y가 델타일 때, 즉 벽면으로부터 거리가 델타일 때 에타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답을 한다면 이게 y가 델타일 때 에타 값은 5.0이 될 거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에타가 0에서부터 5.0까지는 이 u가 0에서부터 캐피탈 U까지 변할 거란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뭘 안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이 솔루션을 안다면 이 y가 델타일 때 에타가 즉 5일 때 u가 캐피탈 U가 될 거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타 이 xy 대신에 이 에타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u 대신에 이런 관계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경계청 방정식은 이런 블라지우스 방정식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두 개죠. x와 y라는 독립변수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종속 변수도 u와 v가 있죠. u와 v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라지우스 솔루션에는 그렇지 않아요. 독립 변수는 에타밖에 없고요. 에타밖에 없고 그리고 이 속도를 나타내는 f'이라는 종속 변수도 하나밖에 없어요. f라는 펑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이고 그리고 연립돼 있던 이 방정식이 하나의 방정식이고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에 비해서 훨씬 풀기 쉬워지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다만 원래 방정식은 2차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2차 난리니어 편미분 방정식이었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블라지우스 솔루션은 3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지만 상미분이고 3차 상미분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립하지 않고 혼자 단독 방정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 조건이 뭐냐면 에타가 0일 때, 즉 y가 0일 때 f가 뭐냐면 0이라는 거. 그러니까 f'이 속도의 의미를 갖는 속도의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펑션이었기 때문에 이 f는 어떤 펑션이 되냐면 속도를 한번 에타에 관해서 즉
y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f가. 한번 적분해 줘. f 프라임을 한번 적분해 주면 f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 f는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바로 유량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유량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고체 표면에서 에타 이퀄 제로에서 의 유량을 제로로 디파인하는 거예요. 디파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량이 얼마인지, 그걸 나타내는 펑션이 뭐냐면 바로 f라는 펑션이에요. 그걸 에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은 속도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둘 다 0으로 뒀어요. 그리고 에타가 무한대일 때 파필드에서의 이 F 값은 알 수 없어요. F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계속 에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나타내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체 표면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유량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F라는 펑션이. 그러니까 F 자체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F 프라임이 얼마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F 프라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파필드에서 스트림와이즈 벨라시티, 즉 X 방향의 속도는 뭡니까? 캐피탈 U죠, 캐피탈 U. 즉 F 프라임의 값이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 조건을 알고 있어요. F는 에타 이퀄 무한대에서 F 값은 몰라요. F 프라임 값이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이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풀기만 하면은 이 청류 경계층에 대한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x분의 델타, 뭐 x분의 세타, 그리고 뭐 월시어 스트레스, 이런 걸 전부 어떻게 해서 구했냐면은 어떻게 해서 구했어요? 속도장을 어프락시메이션에서 구했어요. 속도장을 청류 파이프 유동하고 유사한 포물선으로 가정을 해서, 아니면은 사인 펑션으로 가정을 해서 이 x분의 델타도 구하고 x분의 세타도 구하고 월시어 스트레스도 구하고 CF 값도 구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블라지우스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한다면 이 청류 경계층에 대해서는 이그젝트한 속도 프로파일을 확보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청류 경계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경계 조건을 가지고 요 방정식의 솔루션을 이제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손으로는 물론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학을 풀 수 있는 그 방정식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방정식들은 전부 손으로 풀 수 없는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정식이 손으로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수학 시간에는 풀 수 있는 그 아주 몇 개의 방정식만 배우거든요. 그래서 마치 모든 솔루션을 다 구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될 공학적인 방정식들은 대부분 손으로 풀 수 없는 방정식, 어널리틱한 솔루션이 없는 방정식들입니다. 이 블라지우스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어널리틱한 솔루션은 없어요. 그래서 엄밀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수치 해석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정확도를 가지는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만약에 지금은 이건 이제 에타가 0.2 간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뒀는데요. 이게 만약에 좀 더 정확해야 된다. 그럼 에타가 0.02 간격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솔루션을 구하면 되죠. 0.02로 했는데도 조금 더 정확해야 된다. 0.002로 하면 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치 해석 그러니까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공학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솔루션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수학자들이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공학자, 기계공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식으로 주어지는 솔루션, 포물선이죠. 포물선으로 주어지는 거나 이렇게 숫자들로 주어져서 이 속도 프로파일을 아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널리틱한 솔루션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솔루션이에요.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뒷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세요. 에타가 5.0일 때, 에타가 5.0일 때 이렇게 U 나누기 캐피탈 U가 0.9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타가 5.0일 때, 5.0일 때 바운더리 레이어 엣지, 즉 y가 델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y가 델타일 때, 즉 y가 델타보다 클 때는 더 이상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u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델타잖아요. 그래서 y가 델타일 때는 에타가 5.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솔루션을 구해봐도 이 에타가 5.0이 돼서 무한대가 되면 결국 1.0이 될 건데요. 5.0부터 무한대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정도밖에 변하지 않죠. 이 정도 변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 공학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99가 되는 점을 이제 델타라고 이제 디파인하는데요. 거의 정확히 요게 0. 왜 99냐? 99155인데 왜 99라고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0.99하고 1.0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수치 섹션의 슈팅 메소드, 이 슈팅법이란 걸 사실은 배웠었어요. 수치 해석을 안 배운 사람들은 요 슬라이드 몇 페이지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 방정식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은 초기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라 경계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경계 조건이.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경계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아래쪽 바운더리 컨디션, 위쪽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 검토를 해서 임플리시트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임플리시트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마칭 메소드, 그러니까 이 초기치부터 무한대까지 디벨롭해 가면서 푸는 방법은 즉 explicit한 방법이죠. explicit한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이 필요해요. 초기 조건. 여기서 말하는 초기는 어디겠어요? 0이겠어요? 무한대겠어요? 당연히 0이 초기가 되겠죠. 0에서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게 3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은 어디까지 필요하게 되냐면은 f 값이 필요하고 f 프라임 값이 필요하고 f2 프라임 값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3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2차 미분 값까지가 초기 조건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경계 조건은 꼭 끌 필요가 없죠. 세 개의 조건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초기 조건으로 두 개가 주어지고 그리고 파필드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게 되면 요 자체로 방정식은 클로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차 미분 방정식에 세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유일한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유일한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게 여기는 경계로 주어진 거고 우리가 이 explicit하게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y = 제로에서 초기 조건으로 다 주어져야만 explicit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임플리시트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슈팅 메소드라는 건 뭐냐면 임플리시트하게 풀어야 되는 미분 방정식 문제를 explicit하게 푸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슈팅 메소드예요. 거꾸로 넘어갔네. 그래서 이 implicit FDM 메소드, finite difference 메소드는 태생적으로 불안정성을 unstability를 갖고 있어요. unstable해요. 그래서 이 불안정성을 없애서 그냥 explicit하게 풀기 위해서는 초기값 문제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주어진 건 이렇게 경계 조건이 요건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라면 y에 대한 2차 미분 값이 x와 즉 독립 변수와 그리고 종속 변수인 y와 그 y의 1차 미분 값으로 이루어진 펑션으로 y2'이 제시가 된다면 2차 미분 방정식이죠. 2차 미분 방정식은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렇게 경계 조건 두 개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유일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임플리시트하게 푸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우니까요. 이 explicit하게 푸는 게 훨씬 좋죠. explicit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걸 초기값 문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x가 a부터 b까지니까요. x가 a를 초기로 삼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그래서 x가 a일 때를 초기라고 본다면 b를 초기라고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관습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x가 작은 값일 때가 초기 값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x가 a일 때 모든 조건을 다 주고 문제를 푸는 게 뭐냐면 바로 초기값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초기값으로 주어질 때는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함수값과 1차 미분값이 주어져야 됩니다. 초기에서 즉 x 이꼴 a에서 함수값과 1차 미분값이 주어져야 돼요. 자, 3차 미분 방정식이라면은 초기 조건으로 뭐가 주어져야 될까요? 함수값, 그리고 1차 미분값, 그리고 2차 미분값까지가 주어져야 풀 수 있는 유니크한 솔루션을 풀 수 있는 초기값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A와 B 사이에 X가 A와 B 사이에 주어진 문제예요. 그리고 Y2'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요 사이에서 경계 조건으로 A일 때 알파, B일 때 베타가 주어졌어요. 즉 요 중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계 조건 두 개가 A 이꼴 A에서 Y가 알파로 주어졌고 X가 B에서 Y가 베타로 주어졌어요. 요 사이는 뭔지가 모르겠지만 요렇게 주어져 있는 뭐 이 중간을 그러니까 구하는 문제죠. 요 중간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초기값 문제로 바꿨어요. x 이꼴 a일 때 미분값이 감마로 주어지는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감마를 알아요, 몰라요? 감마를 몰라요. 감마를 몰라. 주어진 게 아닌데 감마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감마를 추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마1으로 추측해요. 감마1으로 추측해서 그러니까 감마1으로 추측을 하게 되면 추측을 해서 요 문제를 풀 수 있겠죠. explicit하게. 마칭을 해서 A부터 B로 계속 마칭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풀면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X가 A부터 조금 델타 X를 자르면서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풀면은 X 이꼴 B에서 요 값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정확한 감마일 때
요 값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추측한 뭐 신이라면 잘 추측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한 값은 안 맞을 확률이 더 높죠. 안 맞고 x = b에서 이런 값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값을 보이게. 뭐 이건 대충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대충 여기에서 미분값을 추측을 했기 때문에 요 값이 될 거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감마 2를 추측을 합니다. 뭐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요. 또 하나 더 추측을 해요. 하나 더 추측을 해서 여기서부터 마칭을 해서 여기 기울기를 추측하는 거죠. 여기 있는 첫 번째 서브스크립트 이 감마라는 건 뭐냐면 y = a, x = a에서 y 프라임 즉 미분값을 추측한 값이 감마 1이냐 감마 2냐 요 기울기 있잖아요. 요렇게 기울기를 추측했냐 아니면 요렇게 기울기를 추측했냐 그게 감마 1, 감마 2입니다. 그래서 감마 2로 여기에서 이 기울기를 추측하게 되면은 x = b에서 y 값을 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럼 요 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감마 3를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메소드를 사용해서? 뉴턴 메소드를 사용해서 추측을 하게 돼요. 감마 1일 때는 x = a에서 y 프라임이 감마 1일 때는 어떤 y가 나올 거고 감마 2일 때는 어떤 y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y는 정해져 있어요. 이 감마는 얼마인지가 모르지만 y가 얼마인지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감마는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예요? 베타죠. 처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주어졌던 베타.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은 요 감마 정확한 감마를 구하는 거예요. 감마. 감마가 뭐라고? y 프라임 a. a에서의 초기 조건. 함수값은 미리 주어져 있는 거고 미분값을 우리가 추측을 계속하면서 y = b가 x = b에서 y가 베타가 되는 감마를 구하려는 거예요. 뉴턴 메소드로. 감마 1일 때 요 값이고 감마 2일 때 요 값이니까 y가 베타가 되는 감마가 얼마인지를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뉴턴 메소드예요. 요게 바로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x 감마 1일 때 이 값, 감마 2일 때 요 값. 그런데 이 y가 베타가 되려면 요 감마는 얼마가 돼야 될 거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보면은 감마 1일 때 요 값, 감마 2일 때 요 값이면은 감마 3는 요 값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은 요 값, 요 값이 된다는 이야기. 근데 실제 감마 대신에 요 감마 대신에 감마 3를 대입하고 즉 초기에서의 기울기가 감마 3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마칭을 하게 되면 이 explicit한 솔루션을 구해보면 역시 y = 베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 y = 베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뭐 y = 베타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오겠어요? 이 시스템이 만약에 리니어하다면 나오겠죠. 리니어 시스템에서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을 했는데 솔루션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그래?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네요. 난리니어한 시스템이네요.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리니어한 시스템이 아니네요. 최소한 2차 함수 이상의 2차 함수 뭐 3차 함수가 될지 4차 함수가 될지 모르고 그런 방식이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리니어하지 않은 함수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요게 맞으면은 그건 리니어 시스템이란 이야기예요. 요게 리니어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이제 감마 3를 구한 거잖아요. 요게 딱 맞으면 그냥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룬 시스템은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y x 이퀄 b에서의 y 값이 베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요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감마 2일 때 요 값이고 감마 3일 때 요 값이라는 이 경험으로부터 다시 감마 4를 구하게 됩니다. 감마 4를 이용해서 다시 y를 구하고 그럼 요 사이로 어딘가 제 생각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정확한 즉 y가 베타가 정확히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베타와 뭐 0.001 정도 차이 난다면 우리 그냥 억셉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타가 0.001 정도 오다 정도 값이었으면 0.001 차이 난다고 오케이 해주면 안 되겠죠, 물론. 그래서 상대적인 오차로 항상 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y가 얼마나 베타로 가까이 가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 내에 들게 되면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그걸 솔루션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감마는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타 값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날 때, 뭐 엡실론 아주 작은 값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도로 감마도 구할 수 있고 감마 자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결국 뭘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U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우리가 원하는 속도 프로파일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건 이제 어떤 예제냐면 우리가 수치 해석 시간에 다루었던 거 예제예요. n을 20개로 잡고요. 슈팅법으로 에라가 10의 마이너스 6성 이내로 되게 이,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차 미분 방정식이죠.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해요. 경계 조건으로 x가 1일 때, x가 3일 때라는 조건이 있어도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어넬리칸 솔루션 말고요. 여기는 물론 어넬리칸 솔루션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수치 해석적인 그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니면 x가 1일 때 y 값과 y 프라임 값이 있으면은 엄미래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y의 2차 미분값이 y와 y 프라임으로 구성된 펑션으로 요 두 함수 변수의 펑션으로 구성이 돼 있죠. 물론 x는 여기에 이제 없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y와 y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펑션이긴 하지만 뭐가 y2 프라임이야. y2 프라임은 뭐예요? 마이너스 y분의 y 프라임의 제곱이잖아요. 요렇게. 이게 y2 프라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뭐냐면 1이고 초기값. 그리고 b는 마지막 값 3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건 임플리시트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수치 해석 시간에 배웠던 TDMA를 통해서 한꺼번에 구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람이 쉽고 기계가 힘든 방법이 뭐냐면 explicit한 방법이죠. 초기값 문제예요. 그래서 x가 a일 때 기울기를 일단 1.4로 두고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explicit하게 문제를 풀어요. 요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4차 룽게 쿠타 메소드를 사용해서 구하면 x가 3일 때, 즉 b일 때 y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물론 감마 값은 1.4를 사용하고요. 그때 나오는 값이 얼마냐면 3.14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3일 때 얼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3일 때 얼마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계산을 한 거예요. 2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가 되기를.
즉 에러가 1.149가 1495가 되는 거죠. 요 에러가 10의 마이너스 6성이 이내가 될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감마2를 얼마로 잡았냐면은 0.3으로 잡았어요. 감마2를 0.3으로 잡고, 즉 x 이퀄 a에서, 즉 x 이퀄 1에서 y 프라임 값을 0.3으로 approximation을 하게 되면 3일 때, x가 3일 때 2가 되기를 원하지만 2가 아니고 1.92, 훨씬 정확하네요, 이 값이. 1.9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에러는 이제 0.07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가 예측건데 이 x가 1일 때의 y''은 1.4보다는 0.3에 훨씬 더 가까울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마3 새로운 approximation을 구해보면 linear approximation을 구해보면 감마가 0.369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뉴턴 메소드를 사용해서 감마 값을 업데이트 해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감마를 사용해서 이 explicit하게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초기값 문제로 두고 풀게 되면 x가 3일 때 y 값이 2.022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에러가 줄어들었죠.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에러가. 그래서 요걸 6번만 반복하면 감마 값이 0.353553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요 감마를 사용하게 되면 x 이퀄 3에서의 y 값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6번 불과 이터레이션 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저거 어떤 문제냐면은 x가 1일 때 y가 루트이고 x가 3일 때 2일 때 요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한 게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요 값이에요. 그래서 참값하고 요게 참값이죠. 요게 참값이고 요게 어프락시메이션 한 값인데요. 그 에러가 요거밖에 10의 마이너스 10성, 10의 마이너스 9성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건 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델타 t, 여기 t라고 그랬으니까요. 델타 t를 0.1로 잡았는데요. 0.1까지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0.2로 잡아도 정확도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0.3으로 잡아도 정확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0.3으로 잡으면 안 되겠네. 이게 요 사이 간격이 2.0이니까요. 딱 나눠 떨어지게 델타 t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금방 설명드린 이런 방법, 슈팅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블라지우스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경계청 두께, 경계청 두께에서 경계청 엣지에서의 에타 값이 5.0이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청 두께 델타 0.99는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을 했냐면은 F 프라임, 즉 U 나누기 캐피탈 U가 0.99가 되는 위치를 우리는 경계청 엣지라고 디파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타 0.99, 서브스크립트 0.99를 붙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델타가 U 나누기 캐피탈 U가 0.9가 되는 위치라는 걸 의미를 해요. 요 위치가 5.0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타가 5.0일 때 y가 델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x분의 델타는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양변을 x로 나눠주고 그리고 양변을 다시
루트 레이놀즈 넘버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요 값을 요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식이죠.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타가 5.0일 때 델타라는 걸 발견했고요. y 값이 델타라는 걸 발견했고, 그때 이제 x분의 델타를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양면에 x를 나눠주고 루트 레이놀즈 나눠주면 바로 요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CF 값은 어떻게 구해요? CF 값은 뭘 의미하나요? 월시어 스트레스를 여기 있네요. 월시어 CF라는 값은 월시어 스트레스를 2분의 1 로유 제곱으로 무차원화해 주면 그걸 벽면 증단 능력, 벽면 마찰 계수 이렇게 부르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계속 이야기도 안 하고 빙빙 돌리냐 하시겠지만 요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비스카시티에다가 벽면에서의 기울기를 곱해주면 속도 기울기를 곱해주면은 바로 월시어 스트레스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 값에다가 2분의 1 로유 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바로 요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0.664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x분의 델타 에스테리카는 어떻게 구해요? 델타 에스테리카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이미 알잖아요. 인테그랄 0에서 델타까지 1 마이너스 캐피탈 U분의 U, 즉 속도 결손이 생기는 부분들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걸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델타 에스테리카가 되는 거죠. 즉 배제 두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제 두께는 우리가 그 식대로 이제 정의대로 우리가 구해 보면은 x분의 델타 에스테리카는 루트 레이널즈 넘버분의 1.72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식은 우리가 이미 사실은 이야기했던 식이에요. 어프락시메이션, 즉 속도 프로파일을 포물선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했을 때 x분의 델타가 어떻게 되는지, CF가 어떻게 되는지, x분의 델타 에스테리카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참갑하고의 오차가 얼마나 생기는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참갑하고 오차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월시어 스트레스를 다시 이제 표현을 하면 이 CF 값이 월시어 스트레스를 2분의 1 로유 제곱으로 나눠주니까요. 요 CF 값은 무차원화된 벽면 전단 능력을 무차원화시킨 값이고요. 무차원화시킨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차원이 있는 값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CF 곱하기 2분의 1 로유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CF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하고 전부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루트 뮤분의 U 곱하기 X잖아요. 그런 레이놀즈 넘버의 데피니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차원에 대해서 각 모든 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 파워가 크면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파워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향력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지수가 극단적으로 작아서 0이 되면 그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의미하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청유 파이프 유동에서는 캐피탈 U의 비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이 레이놀즈 넘버는 무차원화된 U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계선에서는 이 레이놀즈 넘버가 뭐냐면 무차원화된 X예요. 무차원화된 X.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캐피탈 U도 이제 변할 수 있으니까 파필드에서의 벨라시티 자체가 변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만은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월시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면
로도 영향을 미치고 뮤도 영향을 미치고 X도 영향을 미치지만 캐피탈 U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시어 스트레스를 아 0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해 주게 되면 여기 이제 국부 전단 응력이 월시어 스트레스잖아요. 그걸 면회관에서 전 면회관에서 적분을 해 주게 되면 힘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무차원화된 아니 무차원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힘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시어 스트레스가 요렇게 나타났어요. 요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전체 면에 관해서 적분을 해 주게 되면 드랙 포스를 구할 수 있겠죠. 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월시어 스트레스를 요 자리에 넣고 요거는 이제 이거 스페나이즈 방향으로 B가 되고 그리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해 주는 거니까요. 적분을 해 주게 되면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크면 클수록 드랙 포스가 증가하는데 X가 4배가 되면 지금보다 4배가 되면 드랙 포스는 2배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드랙 포스를 역시 마찬가지로 로 곱하기 u 제곱 곱하기 b 곱하기 x로 2분의 1 로 u 제곱 곱하기 면적이에요, 사실은. 그 면적으로 무차원을 해주게 되면 CD 무차원 항력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1.328이 되게 되는데요. 이건 묘하게도 CF를 구할 때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 0.668이라고 그랬는데 요걸 딱 2배 해주면은 C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은 이건 똑같고 0.66이었는데 1.328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딱 2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CF 값의 2배가 된다. 국부에서 로컬한 벽면 전단은 벽면 뭐였지? 마찰 기술. 죄송해요. 벽면 마찰 계수는 벽면 마찰 계수를 2배를 하게 되면 무차원 마찰 계수, 즉 항력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칼만의 방정식으로 이제 되돌아와서 원래 드랙 포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아, 드랙 폴스를 정의한 게 아니라 이 드랙 폴스를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한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로 곱하기 u 제곱이라는 이 운동량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요런 운동량을 갖고 있는 유체 덩어리들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손실됐는지를 가지고 이 드랙 폴스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요 세타가. 그리고 이제 CD는 뭐냐면 이 드랙 폴스를 무차원한 거예요. 뭘 이용해서? 로 곱하기 u 제곱 곱하기 bx로 나눠주 2분의 1 2분의 1 빼먹었네. 2분의 1 로 곱하기 u 제곱 곱하기 b 곱하기 x로 나눠주면 무차원 항력 계수를 구할 수, 무차원화된 드랙 폴스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식에서 요걸 양변에 요걸 나눠주게 되면 요런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즉 CD는 x분의 세타가 되는구나. x분의 2 세타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CD 값은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1.328이었는데 x분의 2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 x분의 세타는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0.66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양변에 2분의 1만 곱해주면 바로 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청 유동에서 이 경계청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일 변수가 뭐냐면 형상계수예요. 즉 세타분의 델타 에스테리카가 얼마냐를 가지고 이 경계청이 어떻다고 대충 짐작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청류경계층인 경우에는 우리가 X분의 델타 에스테리카도 구했잖아요. X분의 델타 어딨나? 요렇게 구했죠. 그리고 X분의 세타도 구했잖아요. 어딨나? X분 세타도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분모해 가고 아까 X분의 델타 에스테리카가 델타 에스테리카가 분자에 가게 되면 바로 요식 세타분의 델타 에스테리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2.6이라는 이야기예요. 2.6 행상 숫자 행상 계수가 2.6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크면 뭐 뒤에 답을 알고 드리는 말씀은 이 H 값이 크게 되면은 청류경계층이에요. 그리고 작게 되면은 난류경계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41페이지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청류경계층이에요. 요거 점선으로 표현되는 거. 이그젝 블라지우스 프로파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이그젝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실선으로 돼 있는 거. 점선으로 돼 있는 건 이 블라지우스 솔루셔널 프로파일을 근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파라볼릭한 속도 분포예요. 그러니까 파라볼릭하게 속도를 가정하더라도 별 차이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별 차이 안 나죠. 근데 난류경계층은 어때요? 요게 10의 5승일 때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요게 10의 5승일 때 벨라스티 프로파일. 그 중간에 있는 게 10의 6성.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10의 7성을 나타내는 속도 프로파일입니다. 어때요? 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파라볼릭하게 속도를 가정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난류층인 경우에는 포물선으로 속도 분포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가정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 요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7분의 1성, 여기 있네요. 세븐스 로우 루트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분의 1승으로 근사를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청류경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난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죠.